한국은 전쟁 일으킬 깜냥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방산 산업을 키우는 거야? 신경 쓰여 죽겠네.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탕웨이펑입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 걸쳐 국내 최대 방산 연구소인 중국 국방과학연구원에서 무기체계 안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수석 연구원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전차자주포 미사일, 발사대 등 각종 첨단 무기를 시험 검증해 왔으며 중국 정부의 핵심 군사기술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대한민국이 유럽 방산 박람회에서 공개한 최신형 자주포와 특수 정찰 드론 영상을 접한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하다니 중국이 과연 이 수준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라는 언론 보도를 읽던 중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국은 중국 기술을 베꼈다는 식으로 편파적으로 보도했지만 실제 현장 사진과 공개된 시험 사격 영상은 그 어떤 음모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한국 무기는 단순한 홍보 스펙이 아닌 철저한 실전 검증을 거친 결과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연구실을 뛰쳐나와 야외 사격장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초속 900m의 포탄이 수십 발을 연속 발사했을 때 탄착군이 30m 내로 좁혀지는 모습은 중국의 어떤 최신 자주포 시제품에서도 볼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엔진 출력과 냉각 시스템, 자동장전 메커니즘까지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깝게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소 지휘부 회의실에서 목소리가 떨리도록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미 실전 검증을 마쳤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평가한 중국 최신 자주포 시제품보다 모든 항목에서 우수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랭했습니다. 시제품과 양산형은 다르다. 한국이 스텔스 기술을 서방에서 불법 도입했다는 식의 납득하기 어려운 옹호 논리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인가? 내가 중국인이어서 자존심 때문인가?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유럽 최대 방산 박람회에서 실제 한국 무기 체험 부스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방산업체 대표가 직접 나와 한국 무기를 비난할 것이다라는 현지 언론 예상 보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곧바로 기차표를 끊고 프랑크푸르트로 향했습니다. 2025년 5월 2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 전시장 유로 아미텍 2025 전시장 입구 옆에서 CCTV 카메라가 제 얼굴을 포착했습니다. 중국 국가대표로 초청된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 있었습니다. 수백여 명의 중국 기자단과 바이어들이 피켓을 들고 중국 무기 최강을 외쳤습니다. 정작 제가 만난 사람들은 초조한 얼굴이었습니다. 전시장 한쪽에는 한국 방산업체 부스가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로 K-WEAPON SYSTEMS라 쓰인 배너 아래 K9 자주포 모형과 U- 드론 탐지 추경용 드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헬멧과 제복 차림으로 그 부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탕웨이펑 선생님, 환영합니다. 네, 이번에는 직접 실전 성능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무기를 중국 기술 모방품이라 깎아냈던 제 동료들은 모두 숨죽인 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스를 둘러보다가 시연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날 독일 일간 디벨트는 유럽국 중 한국 무기가 중국 무기를 제치고 전시회 최대 화제거리라고 보도했습니다. 르몽드도 K9 자주포의 자동장전 시스템과 포탄, 사거리, 사격 정확도는 유럽 전통 방산 강국을 긴장시킬 만하다고 분석했지요. 그 기사를 읽는 순간 저는 술렁이는 심장 탓에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무기가 우수한 것은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0년대부터 한국은 전통 방산 강국인 독일, 미국, 이스라엘과 협력하며 국산 기술력을 축적해왔고 수만 회의 필드 테스트와 실제 전투 경험을 통해 개선을 거듭해왔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경우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극한의 야전 환경에서 작동 실패율을 0.2% 이하로 줄였다는 논문이 여러 학술지에 발표되어 있습니다. 한국 무기는 사후 지원과 부품 호환성 면에서도 뛰어납니다. 구매국이 요청하면 최초 계약 이후 10년간 부품을 무상 지원하며 현지 생산도 기술 이전까지 보장하죠. 이 사실은
국제전략연구소 보고서에서도 강조되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중동 아프리카 일부 국가가 중국 무기를 대량 도입했으나 사후 지원 부족으로 창고에 묵히는 사례가 70%에 달한다. 반면 한국 무기는 재계약률이 85% 이상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동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자료를 보고도 중국 무기가 우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지나친 서방 편향이라며 귀 닫힌 논리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프랑크푸르트 외곽의 실험장에 도착했을 때 차륜형 장갑차 철룡은 이미 거대한 철제 굴착기처럼 땅을 파먹으며 서 있었다. 잿빛 안개 속엔 실험장 바닥에 매설된 장애물 코스와 그 위로 걸린 고정식 카메라가 저를 노려보는 듯 했습니다. 탕 선생님, 오늘 시연을 직접 체험하신다니 정말 과감하십니다. 중국 방산업체 대표인 리바오주 박사님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모니터 뒤편에 모여있던 연구진들도 한 명씩 저를 힐끗거리며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헬멧을 쓰고 조종석에 올라탔습니다. 등 뒤로는 실험장 스태프와 기자들, 그리고 중국 대표단이 어깨 너머로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파도치는 긴장감이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탕 선생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종 스틱을 움켜쥐고 시동 버튼을 누르는 순간 철룡의 디젤 엔진이 가쁜 숨을 내쉬듯 거칠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진동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 50cm 높이의 콘크리트 블록을 넘기 위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과속으로 진입한 순간 장비가 크게 요동치더니 차체가 흔들리며 한쪽 바퀴가 살짝 들리는 느낌이 왔습니다. 바로 스태프가 긴급 브레이크를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로 보조 액추에이터 오류 발생, 복귀 불능, 조종석 계기판 경고음이 비명을 지르듯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비상정지 스위치를 다시 누르고 말았습니다. 외부 관중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고 이어서 간헐적인 웃음이 섞였습니다. 하하, 시제품이라더니 이거 정말 무슨 중국 기술 만세라더니 믿을 수가 없군. 저는 얼굴이 활활 타오르는 듯한 수치심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옆에서 한국 기자 한 분이 다가와 메모지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탕 선생님, 어제 보신 바로는 양산 전형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상황은 전혀 달라 보입니다. 이 차체 안정화 시스템 결함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님의 차분한 질문에도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편없는 시제품을 양산형이라며 홍보해온 제 자신의 말이 모순처럼 뒤엉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제품이라지만 제가 과감하게 밀어붙여서 더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중국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연구소에서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겠나? 탕 선생, 내가 왜 시제품을 직접 조종석에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그 목소리에 저는 헬멧을 벗지도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스태프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탕 선생님, 냉각수 누수 발생, 즉시 유관 확인 요청드립니다. 차에서 내려 스텝이 보여준 냉각수 호스는 이미 금이가 터져 있었고 빨간 냉각수가 바닥에 사방으로 흩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스패너를 건네받아 간신히 고정 너트를 조였지만 더 이상 가동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일원이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제 말은 굳어버린 차체 앞에서 맺혀 누군가의 비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웃음을 꾹꾹 삼키며 저를 고개 숙인 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굳어진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이런 상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양산전 이전에 설계부터 다시 손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빈말처럼 들렸습니다. 중국 언론은 자국 홈페이지에 방산 핵심 인사 공개 망신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올렸고 중국 무기 품질을 스스로 부정했다는 헤드라인이 도배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쫓기듯 독일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활주로에 내리자마자 몰려드는 싸늘한 바람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짐을 찾은 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에 도착하자 각종 방산물자, 수송 열차와 경비행기가 교차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이토록 방산 산업에 집중하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각오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에이스테크 본사. 한국 방산업계에서 K9 자주포 핵심 엔진을 공급하는 대표 중소기업입니다. 현관에는 수백 개의 국방 관련 수상 로고와 벤처기업 인증 표창장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탕웨이펑 선생님,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공장을 안내드릴 이민재 책임연구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무기의 실체를 낱낱이 알아보려 합니다. 이 책임연구원님은 40대 초반의 엔지니어로 해외 학회에서도 이름을 알린 분이었습니다. 그는 공장 내부로 저를 이끌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에이스테크는 매년 2만 대 이상 전투 차량 엔진을 설계 생산합니다. 핵심은 모듈형 설계로 각 부품을 표준화해 호환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전에서 부품 수급 및 정비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공장 한편에는 실제 전투 환경을 모사한 내구성 시험실이 있었습니다. 눈보라 모래 폭풍 고온 저온 환경을 강제 순환시키며 엔진 가동 테스트를 진행하더군요. 저는 직접 시험실 앞 제어 패널을 작동해 보았습니다. 이 버튼으로 혹한 모드를, 이 버튼으로 사막 모드를 선택합니다. 버튼을 눌렀더니 순식간에 실내 온도가 마이너스 30도로 떨어졌고 굉음과 함께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10분 후 내구성 시험이 종료되자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보고했습니다. 연속 가동 72시간 동안 고장률 0.07%. 중국 천룡 시제품의 테스트 결과 1.2%와 비교하면 실로 놀라운 수치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확실히 중국이 자랑하는 천룡보다 20배 이상 내구성이 우수했습니다. 모듈형 설계와 품질 관리 사후 지원까지 완벽에 가깝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그 다음 일정은 연구개발센터였습니다. 최신형 자주포 변속기 시뮬레이터가 전시된 회의실로 이동했지요. 회의실 중앙엔 실제 변속기가 배치되어 있었고 주변엔 30여 명의 한국, 유럽, 미국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탕웨이펑 선생님, 중국 변속기는 브레이크 시프트 충격 현상이 잦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 변속기의 내구성은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 중국 방산업체 대표단이 질문을 던지자 한국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차분히 답변했습니다. 저희 변속기는 5만 회 이하 급정 지급 출발 시 충격 흡수율이 95%에 달합니다. 실험실에서는 12만 회 테스트를 마쳤고 현장 데이터도 전폭 지원을 받은 부대에서 누적 작전 시간 8,000시간 동안 고장률 0.03%를 기록했습니다. 옆에 있던 중국 대표가 얼굴을 붉혔지만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작전 시간에 중국 변속기가 기록한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요? 중국 대표는 순간 말을 더듬었고 결국 공개할 수 없는 기밀이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는 머쓱해진 중국 대표를 향해 미소 지으며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기밀이라면 공개된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투명한 데이터 공개를 무기로 삼았고 그에 따른 신뢰가 바탕이 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이튿날 저는 직접 사격장을 방문했습니다. 에이스테크에서 공급한 동력팩을 장착한 K9 자주포 실사격 현장입니다. 모래와 먼지가 날리는 저격장에 도착했을 때 기자들과 각국 군 관계자들이 벌써 장비를 세팅 중이었습니다. 탕웨이펑 선생님, 사격 전 준비 태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격 지휘관이 외쳤습니다. 제가 사격 지휘대에 올라섰을 때 K9 자주포는 이미 장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휘관이 명령했습니다. 사격! 수십 톤 무게의 자주포가 흔들림도 없이 빵! 하는 강렬한 소리를 뿜어내며 정확히 25초 만에 6발을 연속 발사했습니다. 탄착지는 500m 간격의 목표물 중앙에 나란히 모여 있었습니다. 이 속도와 정확도, 그리고 반동 제어 시스템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중국 방산업체 대표단 중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무슨 마법인가? 우리의 방탄차에 장착된 155 자주포보다 발사 속도가 훨씬 빠르고 제어가 정확하다. 그러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에게 말했습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품질 관리 필드 테스트.
그리고 실전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십 차례 설계를 수정했을 뿐입니다. 전쟁터에서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절박함이 만든 기술의 결실이죠. 사격장에 있던 각국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격이 끝난 뒤 우리는 다시 공장 내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토론이 이어졌지요. 탕웨이펑 선생님, 오늘 본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오늘 보신 것은 홍보 수치나 음모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중국 방산업체가 주장하는 대량 생산으로 보완한다는 전략은 현대전에서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한두 대의 치명적 엔진 고장이 전투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무기는 철저한 검증과 데이터 기반 설계, 그리고 확실한 사후 지원 체계로 무장해 있습니다. 중국 대표가 마지막으로 억지를 부리려 했지만 한국 엔지니어들과 해외 바이어들이 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현장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철저한 검증 없이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은 재계약률이 90%를 넘습니다. 결국 중국 대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소환된 모든 데이터와 사진, 영상, 그리고 한국 현지에서 직접 확보한 내구성, 시험 결과를 가득 담은 외장 하드를 품에 안고 저는 중국 국방과학연구원의 본부로 돌아왔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 사무실 구내방송이 제 이름을 띄워 부르더군요. 탕웨이펑 수석연구원, 즉시 회의실어로 모이라. 회의실 A 입구에는 이미 연구소의 모든 중책 간부들과 중국군 방산업체 대표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붉은 넥타이를 메고 중국 기술 만세를 외치던 예전의 패기 대신 어두운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회의실 안쪽 스크린에는 한국에서 찍어온 K9 자주포 시험 사격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우측에는 제가 직접 촬영한 천룡 장갑차 차륜형 자주포 전술 드론 시험 장면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최종 검증 보고 탕웨이펑 2025 6월 1 한국 K9 자주포 실사격 6발 연사 30초 이내 명중 발사 속도 제어율 모두 중국 시제품 압도이 에이스테크 동력팩 혹한 고온 내구성 테스트 72시간 고장률 0.07% 모듈화 설계 현장 부품 교체 12분 내 완료 3 차륜형 장갑차 천룡 시제품 50회 코스 달리기 엔진 과열 누수 다수 디젤 엔진 출력 저하로 최고 속도 45km/h 그쳐 서스펜션 결함급 회전 시 차체 이탈 위험사 전술 드론 CX 시리즈 열방사 파전자전 환경 50% 이상 기체 추락 개조 부품 테이핑 임시 고정 다수 목격 회의장을 가득 메운 동료들은 침묵했습니다. 중국 방산업체 대표단의 표정은 창백했고 자리에 걸터앉은 국방연구위원회 위원들조차 눈치를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한국 현지에서 체험한 제 눈과 손, 귀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언론 보도나 카탈로그 스펙으로는 결코 검증할 수 없는 실전의 세계를 목도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무기 한 대의 고장이 일으킨 파국적 결과를 직접 보지 않았으면 믿기 어려운 사실들입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화면 전환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방산 포럼에서 중국 무기 옹호를 외치다. 무대 뒤편으로 쫓겨난 중국 방산 대표의 얼굴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관객들은 모두 웨이스킨 장교의 일방적 살해 증언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모국을 대표해 무기 우월성을 외쳤지만 정작 자신이 주장하던 기체는 독일, 영국, 프랑스 언론조차 홍보 과장이라 평가했습니다. 촬영 영상과 현장 분석 자료가 그것을 명백히 증명하죠. 중국 대표가 억울함을 호소하려 입을 때려 했지만 저는 스크린에 기록된 데이터 시트를 가리키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으로 승부한다는 전략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현대전에서 몇백 대의 무기가 실패할 때마다 그 대가는 몇 명의 병사 목숨입니까? 중국 무기의 수량 전략은 이미 치명적 약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고장률 0.1% 이하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0년 넘게 연구개발과 현장 검증을 반복해왔습니다. 회의실 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몇몇 간부들은 아예 눈물을 글썽였고 중국 방산 대표는 얼굴이 붉어지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목청 높여 외쳤습니다. 이건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중국 무기는 대량 생산을 통해 보완할 수 있고 기술 교류가 엄청나게 활발하다. 우리는 곧 그것을 따라잡을 것이다. 그러자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되물었습니다. 그 주장에 근거할 수 있는 실전 데이터를 지금 회의실에 있는 누가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국내 시험장도 해외 무장훈련도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검증된 데이터만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한국은 그 데이터를 개방했고 구매국이 재계약률 85% 이상으로 보답했습니다. 중국은 그 어떤 국가에도 실전 검증 데이터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중국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회의실을 메운 간부들은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품질 관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텐데 신뢰 회복에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군. 중국 국방과학연구원 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 했습니다. 탕 선생, 오늘 내 보고는 이론이 아닌 현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우리도 더 이상 과거의 낡은 전략이나 정부 선전 문구에 의존할 수 없다. 전투에서 한치의 오차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절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내 보고를 즉시 기반으로 기술 로드맵을 개편하겠다. 그 순간 중국 대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허탈하게 문을 닫고 나가면서도 그는 마지막까지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중얼거리더군요. 서방 세력이 우리를 음해한다. 한국이 중국 기술을 훔쳐갔다. 우리는 곧 회복할 것이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내려앉은 긴장감을 풀며 고개를 들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세계 군사 무기 시장은 실전 검증력과 사후 지원 신뢰도를 중시합니다. 우리가 여태 목소리만 높인 것은 한국보다 가치를 입증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의 전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류 없이 작동하는 무기, 약속한 시간에 납품하는 신뢰의 두 축 위에서 한국을 압도해야만 미래가 있습니다. 이 발언이 끝나자 중국 국방과학연구원의 모든 장비와 서류, 데이터가 마치 새로운 출발선상에 놓인 듯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류지아오라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중국이 곧 전 세계의 중심이라는 믿음을 품고 자라왔습니다. 세상 모든 문화와 역사는 결국 중국에서 출발했다는 교육을 받았고 그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무궁무진한 영광의 역사를 간직한 나라이고 어디를 가나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다고 당연시해왔습니다. 특히 저처럼 중국 밖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보다 앞서거나 더 우수하다는 말 자체가 터무니없게 들렸습니다. 제가 보는 한국이란 모든 걸 중국에서 빌려다 쓰는 나라일 뿐 스스로 창조할 능력은 없는 후발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전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두루 접할 기회가 생겼을 때 바로 해외 유학을 택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더 많은 시각을 배워보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오직 중국이야말로 모든 것의 근본임을 만천하에 입증해 보이겠다는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 하버드로 유학을 왔습니다. 거기서 학위를 취득한 뒤 중국에 돌아가 우수한 중국 문명과 열등한 주변국들의 역사를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권위자가 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계획이 시작부터 순탄했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관련된 수업을 본격적으로 접하기 전까지 저는 그래도 제 생각을 적극 피력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 자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 잘 모르거나 대체로 기존에 알고 있는 사실만 대충 격가지로 아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사 전공자가 아니라면 중국에 대해 조금만 권위 있는 태도로 이야기해도 그렇군요 하면서 넘어가는 학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거론할 때마다 한국이 곁들여지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시작됐습니다. 한국은 예부터 중국의 속국이었으며 중국이 하사한 문화와 제도를 기초로 겨우 나라의 골조를 세웠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한국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저는 누구보다 먼저 손을 들고 그것도 결국 중국에서 전래된 거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가령 중국이 고대부터 화려한 복식 문화를 지녔으니 한국의 전통 의상도 당연히 중국 복식의 아류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치조차 중국에서 파생된 절임 채소 문화의 흔적일 뿐이고 한국의 음악이나 무예나 심지어 예절까지도 다 중국 것을 그대로 모방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하버드에는 한국 연구에 꽤나 정통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만나게 된 어떤 교수님은 20년 넘게 한국사를 연구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사를 20년이나 연구했다니. 그건 곧 중국 문화를 20년 연구한 거랑 다름없으니 차라리 중국사 연구자로 부르는 게 낫겠다라고 제 속으로 깔봤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그 교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제 생각을 펼쳐 보였습니다. 한국은 태초부터 중국의 영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조선이라는 국가조차 중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제 발언이 시작되자 미국인 학생들도 아시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눈을 둥그렇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교수님은 반박의 기회를 주셨지만 저는 그걸 호기롭게 받아들였습니다. 중국 고대 문헌에 나오는 기자가 고조선을 세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자라는 사람이 곧 중국 정부가 파견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고조선은 당연히 중국의 지방정부였던 셈이죠. 저는 의기양양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스쳐 읽은 중국 학자들의 주장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포장했을 뿐인데 이게 이곳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제 말을 듣고는 차분하게 미소 짓더니 그 기자가 정말 중국 정부가 공식 임명에 파견한 인물이었는지 고조선이 정말 중국의 지방정부였는지 당시 동아시아 여러 기록을 종합해보면 사실과 전혀 어긋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러설 리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기록은 한국이나 중국 내 친한국 학자들이 조작한 겁니다. 중국이 과거 동아시아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저마다 자기 역사를 대단하게 포장하려고 왜곡한 거죠.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이번에는 약간 한숨을 쉬면서 역사는 여러 사료를 비교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어느 한쪽 기록만 볼 게 아니라 당시 인접 국가들의 기록, 문화유산, 유적지, 고고학적 발굴 자료 등 다양한 근거를 확인해야 하죠. 그 과정에서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됩니다. 라며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토라졌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중국 쪽 사료를 오독한 결과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중국 정사 기록을 보면 되는데 거기 분명히 고조선이 우리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암시가 있습니다. 라고 강경하게 밀어붙였지만 생각보다 그 교수님의 논리와 자료가 탄탄해서 저는 조금 당황스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서면 안 되는 법. 저는 그때부터 한국 관련 수업에서 기회만 생기면 제 입장을 끝까지 고집하며 중국이 곧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며 한국은 그 주변부에 불과하다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그 교수님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도 저를 향해 당신이 말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걸 한국인들의 그릇된 민족주의적 우기기로 치부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고 중국이야말로 동아시아의 승자이니 당연히 중국의 기록이 맞다라는 논리로 제 자신을 무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클래스에서 왕따가 되는 기색이 보였지만 그럴수록 더 강경하게 제 주장을 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틀림없음이 증명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 직업이 조금 독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저는 중국 전통 무예를 연구하고 이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대학 강의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중국 전통 무예를 서양식 퍼포먼스로 재해석해 해외에 소개하는 일을 병행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쿵우라 부르는 중국 무예를 더 다채롭게 정비하고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전 세계에 알리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늘 이 무예도 결국 한국이나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흉내낸 것일 뿐 진짜 뿌리는 중국에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외국인들이 많았고 그것이 저에게 일종의 자부심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인식이 저를 더욱더 편협한 사고에 빠지도록 만들었다고 지금에 와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제 생각을 바꿀 마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유학 온 하버드에서 동아시아 역사 수업을 들으며 한국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마다 교수님도 다른 학생들도 한국의 입장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들이 가진 기록과 유물, 문화적 전승에는 중국과 동등하거나
혹은 때에 따라서는 중국의 영향을 넘어 독자적 발전을 이룬 흔적이 있다라고 반박할 때마다 저는 더욱더 증오심에 불탔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분명 중국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중국보다 한국을 떠받드는 걸까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동아시아사 전공 학생들이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주제는 고대 동아시아 국가 간의 관계였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저 같은 중국인 유학생들이 서로의 관점을 펼쳐놓고 맞붙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따위가 어딜 감히 중국의 위상을 부정해. 이번 기회에 모조리 바로잡아주마 하는 심산으로 자료를 잔뜩 준비했습니다. 물론 제 자료라고 해봤자 대부분 중국 측 논문이나 중국에서 나온 단편적인 역사서의 일부 구절을 맥락 없이 끌어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자료가 진실의 무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토론회 당일 저는 무대에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의 중심은 오직 중국입니다. 고조선이라는 고대 한국 국가는 사실상 중국의 변방 행정구역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측 자료들은 이를 은폐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저를 비롯해 중국 학자들은 이미 여러 번 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라고 말했죠. 일순간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이 눈살을 찌푸렸고 서양 출신 학생들은 그런 주장도 가능하긴 한가 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평소 눈엣과시로 여기던 하버드의 한국사 전공 교수님이 천천히 손을 들고는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류지아오 학생이 말하는 자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책이나 어떤 고고학 보고서를 의미하나요? 그리고 그 자료에서 정확히 어느 부분이 고조선이 중국의 속국임을 직접적으로 증명해 주나요? 저는 기세등등하게 자료 목록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출판된 역사서 요약본, 혹은 일부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 퍼온 학자들의 주장 정리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용문을 꺼내 드리자 교수님은 미리 준비라도 한 듯 꼬치꼬치 그 원문과 저자의 학술적 신뢰도, 그리고 해당 자료에서 제시한 사료의 출처를 짚어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그 출처를 깊이 파고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적힌 중국 사서라는 말 하나만으로 확신해왔지. 정밀하게 들어가면 실제로는 명확한 언급이 없는 문장이거나 오히려 반대 내용을 담고 있는 문맥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교수님은 저와 달리 정확한 고대 중국어 해석을 통해 제가 제멋대로 왜곡 해석한 부분을 짚어내기까지 했습니다. 이 문장은 고조선이 중국의 본토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별개의 왕국으로 언급되고 있고 이후 여러 전쟁과 외교 교섭이 있었다는 기술로 볼 때 동등한 주체로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지적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지만 억지로 목소리를 높여 그건 해석의 차이 아닙니까? 애초에 중국이 역대 왕조를 통해 주변국을 진압해왔으니 고조선도 그냥 속국일 뿐인데 후대에 과장되었을 겁니다. 라고 맞섰습니다. 교수님은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여러 기록과 유물, 그리고 실제 유적 발굴을 통해서 고조선이 이미 상당한 문명 수준을 갖추고 있었고 주변 소국들을 지배하기도 했다는 정황이 많습니다. 중국이 만리장성을 축조한 배경 중 하나도 고조선 등 북방 세력의 견제가 큰 요인이었다고 분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라고 계속 반론했습니다. 이때 저는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중국이 만리장성을 지은 이유가 어찌하여 한국 고조선을 의식했겠습니까? 그것은 북방 유목 민족들이 위협적이었기 때문이지. 한국은 그저 작은 땅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유학생 중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고조선은 단순히 한반도에만 갇혀있지 않았고 만주 일대까지 상당 범위를 지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 시기에는 주변 여러 집단과 동맹 혹은 대립 관계를 맺으며 동아시아 무대에서 꽤나 강력한 세력을 형성했죠. 라고 반박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귀를 닫고 싶었습니다. 그건 전부 한국 측 역사 왜곡이다. 중국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전부 중국의 것이 된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못하느냐. 라고 더욱더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서양 학생들은 대체 뭐가 정답이지 하는 표정을 띄었고 토론회장은 점점 격렬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학생들만의 토론이 아니라 교수님과 다른 전문가들도 가세하여 류지아오 학생의 주장은 자료에 대한 오독이 심하다. 그리고 왜 한국의 기록과 유물, 고고학 증거는 전혀 존중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다 한 통속이라고 생각하며 울분을 삼켰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어쩌다 저렇게 한국 쪽 편만 드나, 어째서 객관적으로 중국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도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아 교정한 쪽에서 335 모여있는 한국인 학생들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따졌습니다. 당신네 나라가 자랑하는 것이라고 해봤자 김치나 한복, 그리고 무슨 케이팝 같은 것들 아닌가. 그것도 다 중국 문화를 베껴간 거라고 본다. 그런데도 왜 굳이 한국이 대단한 국가인 척하냐 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저를 무시하는 듯 하다가 한 명이 맞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려면 제대로 된 근거를 대라. 김치의 역사만 해도 한국 고유의 발효식품 전통이 뚜렷하고 수많은 사료의 기록과 조리법이 남아있다. 한복 역시 독특한 성과 패턴을 지녔고 고구려 벽화나 삼국시대 유물에서 한국만의 복식 문화가 발전해왔다는 증거가 명확하다. 케이팝 역시 현대 대중음악으로서 독자적인 색채와 시장 경쟁력을 갖춘다. 그냥 중국이 먼저라며 뭉뚱그려 말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 저는 그들의 논리에 더 이상 대꾸할 말이 궁해졌지만 억지로 비웃으며 그런 건 다 중국이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문화를 변형한 거다라고 고집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을 전혀 믿지 않거나 오히려 무지와 편견에 찌든 사람이라는 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바보들은 나중에라도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깨닫게 될 날이 올 텐데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제 고집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제 주변에는 다가오는 사람이 없었고 발표나 토론에 함께하자며 손을 내미는 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연구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그 문제의 한국사 전공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조용히 자료 한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발굴된 유적과 유물에 대한 비교 연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고대 중국 사서의 원문 번역본, 고대 한국 사료의 원문 번역본, 일본 열도 사료와 주변 소국들의 사료도 일부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한번 정독해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주장을 고수하겠다면 그땐 또 이야기합시다. 라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코웃음 쳤습니다. 나보고 이걸 읽으라는 거야. 다 헛소리일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생기더군요. 어쩌면 여기서 중국이 우월하다는 분명한 증거를 역으로 더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저는 자료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도판과 지도, 고고학적 발굴, 현장 사진, 그리고 동아시아 전역에 걸친 문화 교류 양상을 기술한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다 보니 여기에 분명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어진 문화적 영향도 다루고 있었지만 반대로 한국에서 중국 동북 지역이나 심지어 더 서쪽 지역에 퍼져나간 흔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조선 시기에는 중국 동북 지역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독자적 세력권을 구축했다는 부분도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특히 만주 일대가 당시에 고조선의 영향하에 있었다는 건 수많은 고고학 증거로도 뒷받침된다는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잠시 흠칫했습니다. 이거 혹시 조작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먼저 들었죠. 그런데 문서 말미에는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고고학계의 다수 견해에 따르면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정치체들은 상호 간의 독립적 또는 종속적 관계가 변동해왔으며 특정 시기는 중국 왕조나 북방 유목 세력이 우세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기엔 고조선 혹은 그 후계 국가들이 만주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도 했다. 저는 그 구절이 마치 제 귀를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 땅으로 인식되는 만주 지역을 지배했다는 말이지. 말도 안 돼. 라고 중얼댔지만 그곳에는 구체적인 발굴 지점, 유물, 시기, 문화적 흔적 등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단번에 사기라 매도하기엔 자료가 너무나도 방대하고 꼼꼼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건 중국 쪽 기록을 무시하고 한국 쪽 기록에만 치우친 편향적 시각일 뿐이다라고 계속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실 문을 꽝 닫고 나와 제게 자꾸 이런 말도 안 되는 반론을 제기하는 교수와 한국인들,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서양인들을 욕하며 돌아다녔습니다. 며칠 뒤 제가 참여 중이던 수업에서 다시 한번 공개 발표를 할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 주제는 동아시아 고대사의 여러 관점 비교였습니다. 저로서는 저로의 찬스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내가 제대로 된 중국 학자들의 주장을 총동원해 한국의 거짓말을 깨부수고 고조선을 비롯한 한국 역사가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의욕에 불타올랐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또다시 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고조선은 철저히 중국이 관리한 지역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자치나 독립은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 역사서에서 발췌한 몇 구절을 제시하며 그것이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제가 꺼내든 그 구절의 원문과 주변 문맥을 낱낱이 공개하며 실제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밝히셨습니다. 이 구절은 고조선 땅 일부가 한나라에 복속되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이전 시기와 이후 시기에는 고조선이 자주권을 유지했다는 언급이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점 이후에는 중국 왕조가 통치하기 어려워져서 다시 고조선 지역에서 독립적인 세력이 등장했다고 서술됩니다. 라고 말하자 저는 대꾸할 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독립적인 세력이 있었다 해도 결국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거의 속국이나 다름없죠. 라고 억지를 부리자 교수님은 문화적 영향이라는 건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류하면서 변용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한국이 중국 문화를 참고했을 수 있지만 중국도 주변 여러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 끊임없이 발전해왔습니다. 속국과 독립국가를 단순 구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중국이 우위에 있었다는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 그 수업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류지아오, 또 저러네. 자기 주장만 고집하네. 라는 주변의 조롱 섞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결국 진실이 승리한다. 그들은 한국에 매수되거나 한국에 호의적인 시각을 가진 서양인들에게 세뇌당해 있을 뿐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모여 제게 왜 이렇게 편협하게 구냐? 왜 자료 해석에 있어서 한국이든 중국이든 다양한 견해를 존중하지 않느냐라고 다그쳤지만 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대규모 강연장에서 한국사가 주제인 특강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강연자는 20년 넘게 한국만을 연구해왔다는 제가 처음부터 무시했던 그 하버드 교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한국 찬양을 늘어놓으려나 가서 내가 직접 깎아내려 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강연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연이 시작되자마자 교수님이 꺼낸 말은 아주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 역사에는 중국과 다른 독자적 발전 경로가 존재했고 중국과의 경계 역시 유동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공이나 정치적 종속 관계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역사를 통째로 중국의 예속된 부속물로 보는 시각은 잘못되었습니다. 강연 내용은 차분히 고조선부터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어떻게 자주성과 국제적 교류를 동시에 유지했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중간에 이거 다 조작된 부분 아니야? 라고 중얼거리면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수많은 사진과 사료 자료, 영상 기록들은 상당히 체계적이었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방대한 연구 결과가 소개되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건 결국 차이나에서 흘러들어간 것을 자기네 것인 양 과장하는 것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하위 개념에 불과했을 텐데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수님은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과거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왕조를 유지했음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주변 국가가 단순 속국이거나 별다른 정체성이 없이 중국 문화를 수용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발굴된 유물과 문자 기록, 그리고 각국의 전승 문화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그런 비교를 통해 밝혀지는 사실은 한국이 스스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고 때로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새로운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강연장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서양학계가 한국에 호의적으로 편들어주는 겁니다. 한국은 중국이 일찌감치 개화시킨 나라에 불과합니다. 라고 외쳤죠. 그러자 강연장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또 저 친구군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은 차분하게 역사를 제대로 연구해보고 여러 사료를 직접 대조해보면 누구든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어떤 시각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제시한 증거들을 보고도 계속 그렇다고 주장한다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더 이상 논쟁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하버드에서 제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칠 무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제 말을 비학문적인 극단 주장 정도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제가 나서면
오히려 분위기가 싸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인 동료 유학생 중에도 류지아오, 너 너무 심하다. 우리도 한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있지만 너처럼 무조건 중국이 최고고 한국은 전부 가짜라는 식은 곤란하다. 그러다 중국의 이미지도 나빠진다. 라고 충고하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들을 중국의 자긍심이 부족한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 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과목 과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주제는 고대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한국은 중국의 영원한 속국이라는 주장을 논문 형태로 정리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제 점수는 바닥을 치겠지만 그래도 제 신념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논문에서 저는 중국 역사서의 특정 구절만 발췌하고 한국 측 사료나 고고학 증거는 죄다 왜곡이라고 몰아붙이며 중국이 곧 동아시아의 유일한 문명 중심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과제 점수는 당연히 낙제점이나 다름없는 수준을 받았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짧게 남긴 평가는 이랬습니다. 사료와 증거의 선택적 인용으로는 어떠한 설득력 있는 논문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국가의 문화를 배제하는 태도는 비학문적입니다. 저는 이 평가를 보고 더욱더 울분을 토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 왜 다들 듣지 않으려 하는 거지? 하고 말이죠. 이후로도 저는 학교에서 계속 기회를 찾아 중국이야말로 동아시아 역사의 절대적 강자라는 주장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비웃음과 외면뿐이었습니다. 류지아오, 너 또 그러냐? 자료 좀 더 찾아보고 이야기해라.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중국이 동아시아 문명의 근원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한국은 그저 붙어있는 작은 땅으로 중국을 흉내내며 자부심을 세우려는 국가라는 편견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다른 중국인들조차 제게 손을 내밀지 않았고 한국인들은 아예 저를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양 출신 친구들도 제 주장에 진저리가 났는지 아예 대화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저만 보면 또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말하겠지라고 조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다들 몰라서 저러는 거다. 언젠가 중국이 전 세계를 압도하면 그때 내가 옳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겠지.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열리는 소규모 역사 포럼에 마지막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실 공식 초청이라기보다는 교수님이 류지아오, 너도 한번 와서 들어보면 어때라고 살짝 권유했을 뿐이었지만 저는 그게 혹시 저를 재평가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참석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한 유명한 한국학 연구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한국 고대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이었는데 발표 주제는 고조선과 주변국 사이의 문화 교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또 한국 중심으로 자기네 역사를 부풀리겠지 하고 비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발표 내용은 꽤나 구체적이었습니다. 고조선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세력을 형성했으며 만주 지역과 한반도, 북부를 중심으로 복합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여러 왕조와도 활발히 교역하고 때로는 외교적으로 충돌하거나 군사적 갈등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 등으로 이어지는 중국 왕조들이 만리장성, 이북 지역과 만주 지역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 동안 고조선이 오히려 주변 세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유물 사진과 고고학 보고서, 각종 문헌 기록이 대대적으로 제시되었고 토론자로 나선 서양학자들도 이제 고조선을 주변부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을 수 있지? 중국이야말로 그 지역을 줄곧 지배해왔던 주인이지 않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꺼내봤자 또다시 웃음거리만 될 테니까요. 발표가 끝나고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이 됐을 때 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참석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기막힌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대부분이 고조선의 독자성, 그리고 한국 고대 국가들의 발전상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갈 무렵 제가 나가려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그 발표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살짝 미소 지으며 질문이 없나요? 혹시 제 발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순간 울컥했지만 최대한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말해봤자 교수님은 한국이 대단하다는 쪽이니
제 의견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은 저는 사실이 궁금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한국 중심으로만 해석하려는 것은 아니죠. 다만 증거와 기록, 연구 성과가 말해주는 게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라고 하더군요. 저는 뭐라 대꾸하기도 싫었고 그냥 옆으로 비켜나가며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교수를 뒤로하고 포럼장을 나서는데 지나가는 몇몇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또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저 사람 아직도 한국은 중국 속국이라고 우기는 애 아니야? 하는 표정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 끝까지 중국이 옳다는 걸 지켜볼 거다. 당신들이 뭘 알아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역사를 갖고 있다는 이론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중국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다들 무슨 사료니 유물이니 떠들어대지만 결국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진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잖습니까? 고조선. 그거야말로 원래 중국 땅에 중국인이 세운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고고학 자료들이 조작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 의도적인 해석 오류가 많다고 봅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자기네 민족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사실을 부풀리고 왜곡하는 것 아닙니까? 차마 그 생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한국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문화 콘텐츠, 예를 들어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심지어 음식 같은 것도 제가 볼 땐 중국에 뿌리가 없는 게 없습니다. 그들이 쓰는 글자나 언어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한자 문화권에서 파생된 것이니 중국의 문화 유산에 기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새로 창조한 듯이 굴고 서양인들도 그것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게 참으로 우스울 따름입니다. 저는 언젠가 중국이 더욱더 강력한 영향력을 전 세계에 발휘하게 되면 이 모든 논란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승자는 역사를 다시 쓸 테니까라는 논리를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제가 모자라다느니, 근거가 부실하다느니,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느니 온갖 말들을 쏟아내지만 저는 들을 가치도 못 느낍니다. 결국 중국이 최고라는 진리 하나면 족합니다. 요즘도 저는 하버드의 한국사 교수들과 학생들이 내놓는 수많은 자료와 연구 결과를 보며 차라리 그들이 자기 환상에 사로잡혀 살도록 내버려 두자는 생각도 합니다. 어차피 미래에는 중국이 모든 걸 되찾아가고 한국 같은 나라는 분명 다시 중국을 섬겨야 할 날이 올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제가 옳았다는 걸 깨닫게 되겠지요. 누군가가 이 글을 읽는다면 제게 도대체 언제까지 그 주장을 고집할 셈이냐라고 묻겠죠. 제 대답은 변함없습니다. 중국은 늘 옳고 한국은 결국 중국의 일부나 다름없다. 당연히 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게 사실일 테니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든 뭐든 끝까지 제 논리를 밀고 나갈 겁니다. 끝까지 저는 한국이 어쩌고 저쩌고 대단하다 떠드는 사람들에게 중국을 부정하는 건 헛된 짓이라고 말할 겁니다. 결국 역사는 강자가 쓰게 되어 있으니 언젠가 다들 제 말이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그저 중국을 따라하는 나라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